가렴이 끝났다고 해서 피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혈마왕의 징발과 신교의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며 강호는 이제 개인의 싸움을 넘어 전쟁의 전조를 품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낙일진의 숲은 이미 살아있는 것보다 썩어가는 것에 더 가까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간개는 낮게 깔린 채 나무 뿌리와 핏자국을 훑고 지나갔고 죽지 못한 독충들은 부러진 다리를 움찔거리며 다시 피리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무지는 짧게 숨을 골랐고 천하룡은 가슴 안쪽에서 들끓는 기운을 가까스로 눌러 세운 채 탁기를 노려보았다. 탁기는 피리를 쥔 손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는 전장을 시험하고 즐기던 얼굴이었으나 이제 그 눈빛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집착이 서려 있었다. 아룡을 처음 본 순간의 놀람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확신과 욕망이었다. 탁기는 이제 아룡을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눈앞의 젊은 사내는 잘못 숨겨진 핏줄이자 스승가렴이 평생 갈구해온 더 높은 독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줄 재료처럼 보였다. 가렴은 수많은 독을 섞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몸 자체를 독병으로 바꾸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 모든 뒤틀린 시도 위에서도 끝내 닿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신교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흐를 수 있는 고귀한 근원. 탁기는 지금 그 근원이 아룡의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느낀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다. 저것을 스승에게 바치면 된다. 그러면 스승은 더 높은 경지에 닿을 수 있다. 아니, 저 기운과 독을 결합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괴물을 만들 수 있다. 그 광기, 어린 확신이 탁기의 입꼬리를 기괴하게 비틀었다. 그는 더는 상대를 죽이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생포하기 위해 더 끈적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기운을 짜기 시작했다. 피리 소리가 다시 흘러나오자 숲 안의 도간개가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허공 곳곳에 걸려있는 것처럼 탁기가 풀어놓은 마공은 아룡의 몸 바깥만이 아니라 기혈의 움직임까지 가무려 들었다. 사방에서 얇고도 질긴 독망이 조여왔다. 사람의 숨과 근육, 내공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 달라붙는 마공이었다. 탁기는 눈빛 하나 깜박이지 않은 채 아룡이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에서 천마신공을 다시 터뜨릴지까지 재듯 손끝을 비틀었다. 그 방식은 검보다 더 집요했고 벌레보다 더 비열했다. 상대를 죽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무너지게 만들어 자기 손에 걸어 끌고 가려는 방식이었다. 아룡은 그 압박을 온몸으로 느꼈다. 도간개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먼저 자기 기혈을 따라 무언가 달라붙는 불쾌한 감각이 올라왔다. 숨을 들이쉬면 폐부가 조이고 발을 때려 하면 무릎 아래가 끈적한 진흙에 빠진 듯 무거워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저 사내에게 반응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가렴이라는 이름이 떨어진 순간 흐릿하기만 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아룡은 이 전장에 휘말려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기 과거를 더럽힌 이름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탁기의 마공이 거미줄처럼 얽혀와도 그 안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가렴을 끌어내고 싶다는 충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다. 당무지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탁기의 광기, 어린 집착도, 아룡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한눈에 익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렴의 이름이 전장에 울려 퍼진 뒤부터 자기 안쪽 무언가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낙일진의 사태를 당가 전체가 짊어진 업보로 여겼다. 가문이 놓쳐 버린 배신자의 그림자가 돌아왔고 자신은 차기 당주로서 그 뒤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렴의 이름을 실제로 들은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게 되었다. 당무진 자신이 직접 끊어야 할 피해 문제로 변했다. 가렴은 당가의 수치를 넘어 당무진이 앞으로 당주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더러운 뿔이었다.
그 뿌리를 남긴 채 가문의 이름을 잇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 생각에 닫자 무진의 눈빛은 더 싸늘해졌다. 그는 감정적으로 날뛰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없애고 정확히 계산할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냉철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응축되고 있었다. 가렴의 이름을 들은 이상, 오늘 이후 자신은 반드시 그 동마왕의 숨통을 직접 겨눠야 한다. 탁기는 그 앞을 막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당무진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는 소매 속 마지막 비장의 암기를 가만히 정리했다. 피리의 손목, 목 아래 혈맥, 발을 바꾸는 찰나를 동시에 자를 수 있는 각도. 이 싸움은 더 이상 낙일진의 방어전이 아니었다. 가문의 썩은 뿌리를 향해 칼끝을 정하는 결산의 시작이었다. 당무진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가문 안에서 금기처럼만 떠돌던 가렴의 파문 이유가 차갑게 떠올랐다. 당가가 두려워한 것은 독 그 자체가 아니었다. 독은 원래부터 당가의 무기였고 당가는 그것을 다루는 법으로 명성을 쌓아 올린 집안이었다. 진짜 금기는 사람을 약재처럼 다루는 일이었다. 살아있는 혈육과 문도를 독의 그릇으로 삼아 그 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시험하고 끝내 사람 하나를 완전한 독인으로 바꾸려 드는 짓만은 당가에서도 용납하지 않았다. 가렴은 바로 그 선을 넘었다. 그는 가문의 약고와 비고에서 몰래 빼낸 독을 섞어 10독의 변종을 만들었고 잡아들인 죄인과 떠돌이들로는 모자라 끝내 당가 바깥 제자들까지 손댔다. 한 번 독을 먹이고 살아남으면 다른 독을 겹쳐넣고 미쳐버리면 또 다른 약으로 억지로 숨만 붙들었다. 그렇게 사람의 살과 피, 경맥이 어떤 독을 견디는지 끝까지 살펴 더 강한 독인을 만들려 했다. 당가가 가렴을 파문한 것은 단순히 독술이 지나쳐서가 아니었다.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괴물로 바꾸는 그 짓이 당가의 독보다 먼저 인간의 선을 완전히 썩혀버렸기 때문이었다. 당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가렴은 가문의 비전을 훔친 배신자이기 전에 당가의 이름으로 절대 남겨 두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실체였다. 지금 탁기가 아룡을 보며 번들거리는 눈빛, 산 채로 잡아 스승에게 바치겠다는 그 광기가 바로 가렴이 당가에서 쫓겨나던 날의 악취와 똑같았다. 무진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늘 여기서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당가의 업보는 다시 사람의 몸을 타고 번져갈 것임을 선명하게 확신했다. 탁기가 피리를 한 번 더 비틀자 숲 전체의 기운이 끈적하게 가라앉았다. 독충들은 다시 밀려오지 않았다. 대신 바닥과 안개, 나무와 썩은 시신들 위로 흐던 독이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한 점에 모여들었다. 탁기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기운을 가진 몸은 죽이기 아깝다고.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잡것이든 잊힌 핏줄이든 상관없다고. 스승의 손에 올라가는 순간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조롱이면서 동시에 기도 같았다. 스승 가렴을 향한 광신과 자기 욕망이 섞인 불경한 찬양이었다. 아룡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확실해졌다. 가렴은 단순히 적이 아니다. 자기 기억과 진소의 죽음, 신교의 냄새를 한데 묶은 썩은 핵심이다. 그 핵심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숲의 모든 끈은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룡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탁기가 펼친 동망이 그의 발목을 붙들려 하자 단전 아래의 천마 신공이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폭발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었다. 밀어내고 찢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실려 있었다. 아룡의 몸 주변에서 검은 안개처럼 흔들리던 마귀는 한순간 푸른빛 없는 순수한 압력으로 바뀌어 동망을 안쪽에서부터 뜯어냈다. 허공 곳곳에서 미세한 파열음이 이어졌고 탁기가 공들여 짜놓은 독의 실이 여기저기서 찢기기 시작했다. 탁기의 눈빛이 잠깐 더 흔들렸다. 생포를 위해 짜두었던 올가미가 이렇게 정면으로 뜯겨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 틈을 당무진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거의 바닥을 스치듯 몸을 낮추어 탁기의 오른쪽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손목에서 뿜어진 암기는 이전보다 더 매서웠다. 복수심에
휩쓸린 난사와는 달랐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더 좁게 조여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칼날이었다. 탁기는 몸을 비틀며 피리를 휘둘러 암기 둘을 쳐냈으나 세 번째가 옆구리 아래를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가늘게 흘렀다. 탁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이 아닌 분노가 번졌다. 아룡이라는 재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가의 후계가 끊임없이 물어뜯듯 파고드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세 사람 모두의 움직임을 단번에 멈추게 만드는 변화가 전장 전체에 깔렸다. 처음에는 바람이 죽은 줄 알았다. 숲의 도간개가 한꺼번에 아래로 가라앉았고 나무 위에 붙어있던 벌레들조차 일제히 몸을 움츠렸다. 독충떼가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멈출 정도의 침묵은 평범한 고수의 기세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이어서 늦게 퍼져온 것은 냄새였다. 탁기의 독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오래된 도끼, 썩은 약초와 피, 타버린 살점과 오래 봉인된 항아리 안쪽 냄새가 한꺼번에 섞인 것 같은 절망적인 도끼가 숲 위를 덮어내렸다. 당무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고 아룡의 단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미친 듯이 경고를 울렸다. 탁기조차 피리를 쥔 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전장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존재 앞에 서 있는 제자의 자세였다. 그 변화는 말보다 먼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탁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전장 전체를 하나의 독병처럼 눌러버리는 막이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세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닿고 있었다. 가렴, 동마왕의 도끼가 마침내 낙일진의 숲을 직접 덮고 있었다. 아룡은 처음으로 그 이름이 완전히 실체를 얻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가렴은 냄새였고 전설이었고 탁기의 입에서 떨어진 이름이자 기억의 파편을 깨우는 열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숲 위로 내려앉은 이 도끼는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의 숨결이었다. 그의 몸은 두려움보다 먼저 저기를 느꼈다. 진소와 피, 잃어버린 시간과 신교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 냄새와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더 선명해졌다. 아룡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동시에 피부와 폐부가 이 절망적인 도끼를 견디느라 거칠게 저항하는 것도 느껴야 했다. 당무지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반쯤 가린 채 눈을 들어 숲 깊숙한 곳을 노려보았다. 방금까지 탁기가 펼치던 독은 뒤틀리고 음습했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려앉은 것은 차원이 달랐다. 당가의 십독을 알면서도 그 위에 완전히 다른 마성을 더 씌워 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틀어 버린 자만이 낼 수 있는 압도적인 냄새였다. 무진의 턱이 굳게 닫혔다. 썩은 뿌리가 정말로 여기까지 자라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숨어서 제자만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그림자를 전장 위로 직접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가렴을 향한 분노가 커질수록 그 분노를 곧장 손과 발로 바꾸는 당가의 후계자로 서야 했다. 탁기는 거의 황홀에 가까운 표정으로 숲 깊은 쪽을 향했다. 스승의 도끼가 내려앉는 순간 그의 광신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함께 떨렸다. 방금 전까지 아룡을 생포하려던 집착도 당무진을 찢어 죽이려던 분노도 모두 그보다 더 높은 존재 앞에서 정리되었다. 스승이 이 전장을 보고 있다. 아니, 이미 이 전장에 손을 얹고 있다. 탁기는 숨을 얕게 몰아쉬며 피리를 가슴 가까이 당겼다. 그의 눈에는 다시 기괴한 확신이 떠올랐다. 이제 판은 완성되었다. 자신이 준비한 낙일진과 부시기의 독, 당가의 원한과 저 정체불명의 천마 기운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것은 가렴이 직접 내려오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삼자 구도는 그 순간 다시 재편되었다. 조금 전까지는 탁기와 당무진, 아룡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에 더 큰 초점이 생겼다. 동마왕 가렴. 아룡은 그 이름을 향해 과거의 실마리를 쫓고 있었다. 당무진은 가문의 업보를 끊어야 한다는 결의로 그 이름을 겨누고 있었다. 탁기는 그 이름 앞에 자기 전장의 성공을 바치려 했다. 셋의 방향이
모두 다르면서도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전투의 양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탁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가련 본체를 향해 전장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아직 누구의 모습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척은 이미 충분했다. 땅 아래 숨어 있던 독충들이 한꺼번에 몸을 낮췄고 도간개는 살아있는 것처럼 낮게 웅크렸다. 아룡의 천마 신공은 압도적인 도끼와 맞물리며 더 거칠게 맥동했고 당무진의 암기는 다음 순간을 위해 조용히 각도를 바꾸고 있었다. 탁기는 피리를 쥔 채 숨을 죽였다. 낙일진의 숲은 이제 더 이상 탁기의 독이나 단가의 항전, 아룡의 돌발적인 개입만으로 설명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진짜 동마왕이 내려설 무대가 피와 독과 기억과 원한을 한데 묶은 채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낙일진의 숲은 한순간에 소리를 잃었다. 조금 전까지 하늘과 땅을 뒤덮던 독충의 날갯짓과 당가 무인들의 암기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거친 숨과 피리의 기괴한 음률까지 모두 같은 찰나에 잘려 나간 듯 멎어 있었다. 그 정적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죽음이 한 번에 숨을 삼키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듯한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도간개는 낮게 가라앉은 채 숲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고 추락한 독충들은 아직도 미세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전장 위로 내려앉은 더 거대한 무엇이 이미 모든 생물의 본능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짙은 안개가 양옆으로 갈라지듯 천천히 물러났다. 그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형상이 걸어 나왔다. 사람이라 부르기에도 껄끄러운 몰골이었다. 살점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진 듯 앙상했고 피부는 푸르스름한 회색을 띠며 뼈 위에 간신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혈색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얼굴 위로 눈만이 지나치게 또렷하고 또 지나치게 차갑게 빛났다. 숨결 하나에도 독이 실려 있을 것 같은 존재. 철편 부채를 한 손에 쥔 채 천천히 나타난 그 노인은 마치 숲과 안개, 피와 독이 한데 응축되어 사람의 형상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동마왕 가렴이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전장의 질감 자체가 바뀌었다. 탁기가 아무리 독충을 몰고 피리를 울려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재앙의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가렴은 달랐다. 그의 존재는 사람 하나가 전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장 전체가 더 깊은 독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감각에 가까웠다. 숲의 나무 껍질에 스며있던 도끼와 바닥의 피 냄새, 썩은 안개와 부서진 살점까지도 그의 걸음에 맞춰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듯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독과 공기, 기혈과 냄새의 경계가 그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가렴은 누구를 향해 먼저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 전체를 흘겨보듯 느리게 훑었다. 그 시선은 차갑다기보다 오래된 독처럼 무심했다. 이미 수많은 죽음과 비명을 보아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감각한 지배의 눈이었다. 그는 부채를 가볍게 들어 허공을 한번 그었다. 그 동작은 너무 짧고 가벼워 처음 보면 실수로 손목을 흔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손짓 하나가 끝난 순간 바닥과 나무, 안개 사이에 숨어있던 독충 무리들이 동시에 뒤집혔다. 탁기가 피리로 부리던 수많은 벌레와 전갈, 진해와 기형의 독충들이 한순간에 타들어 가듯 재로 무너졌다. 날개가 바스라지고 배가 갈라지며 피도 체액도 아닌 검은 가루만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독충의 죽음은 탁기의 전장을 지탱하던 뼈대를 그대로 부숴버렸다. 가렴은 고작 손짓 한 번으로 제자의 전장을 지워버린 것이다. 탁기는 그 광경 앞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룡을 제물로 삼으려는 광기와 욕망에 들떠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그는 피리를 놓치듯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 손을 짚은 채 숨을 죽였다. 그 모습에는 충성보다 공포가 더 진하게 배어 있었다. 스승을 향한 존경이나 숭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손끝 하나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자만이 보이는 굴복이었다. 탁기는 가렴의 그림자를 오래 쫓아왔고
그 독과 마공을 사사했으며 전장을 만드는 법과 사람을 실험제로 쓰는 법까지 배웠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끝내 저 경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다는 사실을. 독마왕 가렴은 제자를 거느린 사존이 아니라 독 그 자체가 인간을 흉내낸 존재에 가까웠다. 당무지는 가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독을 다루는 자로서 그는 독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읽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가렴의 몸에서 풍기는 것은 어떤 성질이라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절명독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가까웠으나 그 말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숨결과 채취, 피부와 시선, 철편 부채를 쥔 손끝까지도 모두 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기괴한 존재감이었다. 당가의 십독은 분명 극독이었다. 그러나 그 십독조차도 결국 사람의 손 안에서 다뤄지는 독이었다. 가렴은 그 경계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서 있었다. 당무지는 이를 악문 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가가 쫓아내고 묻어두려 했던 배신자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문이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자라 있었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먼저 뼈를 시리게 만드는 무력감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그 무력감은 길지 않았다. 오히려 바로 다음 순간 더욱 차가운 분노로 응고되었다. 저것이 당가의 죄업이 만든 결과라면 그 죄업을 끊는 것도 당가의 손이어야 했다. 무지는 그렇게 자신을 붙들었다. 가렴이 뿜는 도끼는 피부와 기혈을 동시에 조여왔고 호흡 한 번마저 폐를 긁어내는 듯 따가웠다.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발을 뒤로 빼는 것은 곧 당가가 이 괴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일과 같았다. 무지는 솜의 속 암기를 쥔 손에 힘을 더 주며 가렴의 움직임을 노려보았다. 지금은 아직 닿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목을 겨눠야 할 적이라는 사실만은 너무도 선명했다. 아룡은 가렴의 냄새가 닿는 순간 숨이 끊길 듯한 충격을 느꼈다. 탁기의 마귀는 역겹고 익숙한 냄새였다. 그러나 가렴은 그보다 더 안쪽을 찔렀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깨어진 기억의 조각이 강제로 뜯겨 나오는 느낌이었다. 진소의 피 묻은 손, 붉게 물든 바닥, 누군가를 향해 뻗던 검은 그림자,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으며 마지막 힘을 쏟아내던 어떤 체온, 그 모든 것이 가렴의 존재와 맞닿는 순간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온전한 기억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단편만으로도 충분했다. 저자는 과거를 더럽힌 자다. 진소의 죽음과 신교의 피비린내,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의 어딘가에 반드시 얽혀있는 이름이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아룡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의 천마신공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힘이었다. 위험을 감지하면 튀어오르고 마교의 냄새와 닿으면 요동치며 자신도 모르게 폭주에 가까운 형태로 바깥으로 새어나가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처음으로 명확한 적을 향한 의지가 함께 실렸다. 아룡은 가렴을 보고 스스로 먼저 이를 드러냈다. 과거의 피해자처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망가뜨린 원흉을 향해 직접 달려드는 맹수 같은 살기가 그의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단전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천마신공은 이번에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가렴을 향해 그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뚜렷한 결을 만들며 솟구쳤다. 가렴은 그런 아룡을 보고 처음으로 아주 얇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기쁨도 반가움도 아닌 흥미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는 당무진의 분노도, 탁기의 굴복도, 낙일진의 독과 시신도 이미 예상 속에 들어있는 장면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룡의 기운은 달랐다. 가렴의 눈은 늙고 썩은 몸과 달리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는 저 젊은 사내의 몸 안에 흐르는 기운이 어떤 종류인지 단숨에 읽었다. 너무 순도 높고 너무 깊고, 그래서 자신이 도구로 뒤틀어 훔치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근원. 가렴은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아룡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당가의 후계자를 향한 저기보다 오히려 오래 찾던 약재를 발견한 자의 탐욕이 더 짙게 떠올랐다. 그는 서늘하게 웃으며 부채를 아주 가볍게 흔들었다. 바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 하나로 낙일진 전체의 공기가 다시 변했다. 독안개는 더 짙고 더 무거운 형태로 가라앉았고 살아남아 있던 독충 사체와 시신들에서 동시에 녹진한 기운이 올라왔다. 죽은 자의 몸 안에 남은 독이 가렴의 숨결과 맞물려 늪처럼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이 한 번 잘못 닿으면 기혈과 살점을 동시에 물러지게 만들 것 같은 죽음의 늪이었다. 가렴은 고작 숨결과 부채의 움직임만으로 낙일진 전체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곳에서 전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이라는 선언과 같았다. 탁기는 그 광경 앞에서 더 낮게 몸을 굽혔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펼치던 피리와 독충, 독망의 공세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스승의 독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으나 마음속에서는 스승의 손에 아룡을 바쳐야 한다는 집착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스승이 흥미를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어떻게든 저 재물을 붙들어야 했다. 탁기의 눈빛이 다시 살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렴의 존재가 전장을 장악한 지금 그는 제자로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무지는 반대로 더 차갑게 식어갔다. 방금 전까지 가렴의 도끼를 마주한 무력감이 컸다면 이제는 그 무력감 위에 결심이 겹쳐지고 있었다. 닿지 못할 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닿지 못한다고 해서 눈을 돌리는 것은 당가의 후계자가 할 일이 아니었다. 가렴이 이 정도로 강해졌다면 오히려 반드시 여기서부터 끝을 향한 실마리를 붙들어야 했다. 당무지는 숲의 늪과 독안개, 가렴의 숨결, 탁기의 움직임, 그리고 아룡의 기운까지 한 번에 읽으려 했다. 냉철함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분노를 어떻게 칼로 바꿀지 계산하는 당가의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아룡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발밑의 죽음의 늪이 기어를 조이려 했으나 천마신공은 그 늪조차 안쪽에서 밀어내며 길을 열었다. 그는 가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가렴은 분명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공포였다. 피부와 숨결, 손짓과 채취만으로 전장 전체를 틀어주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아룡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가렴이 가까워질수록 기억의 파편도 더 선명하게 날을 세웠다. 저자를 놓치면 다시는 진소의 죽음과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을 붙들 기회가 없을 것 같은 확신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먼저 가렴을 향해 이를 드러냈다. 피해자도 방관자도 아닌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가렴은 그런 아룡을 잠시 바라보다가 당무진 쪽으로도 시선을 옮겼다. 당가의 후계자에게 담긴 분노와 수치심, 복수심까지 모두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눈이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으나 말보다 더 모욕적인 침묵으로 두 사람을 비웃고 있었다. 너희가 닿을 수 있다고 믿는가? 너희가 손을 뻗는 순간마다 독은 더 깊어질 뿐이다. 그런 뜻이 그의 시선과 부채 끝에 실려 있었다. 그 무심한 굴림은 당무진에게는 모욕이었고 아룡에게는 더 거센 살이의 불씨가 되었다. 세 사람의 숨이 다시 서로를 겨누었다. 탁기는 스승의 그림자 아래에서 재물 사냥을 준비했고 당무진은 가문의 뿌리째 썩은 죄업을 눈앞에서 확인한 채 끝을 결심하고 있었으며 아룡은 가렴이라는 뚜렷한 표적을 향해 처음으로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심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장 전체의 주도권은 가렴의 손안에 있었다. 닿고 싶어도 닿지 못하는 독,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늪, 인간의 경지를 넘은 공포가 숲 전체를 꽉 쥐고 있었다. 낙일진의 지옥은 그렇게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조금 전까지는 탁기의 독과 당무진의 항전, 아룡의 난입이 만든 전장이었다면 이제는 동마왕 가렴의 숨결 아래 모든 것이 눌려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앙으로 변해 있었다. 누구 하나 쉽게 죽지도 누구 하나 쉽게 닿지도 못하는 공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가렴이 있었다. 닿지 못한 독은 그렇게 세 사람의 숨통을 동시에 쥔 채 더 깊고 더 잔혹한 다음 장면을 향해 천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낙일진의 숲은 이미 전장이 아니라 독으로 덮인 무덤과 다르지 않았다. 바닥은 젖은 피와 녹진한 독액으로 번들거렸고 나무 껍질은 검게 타들어 간 자국을 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동마왕 가렴은 그 한가운데서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처럼 서 있었다. 푸르스름한 안색 위에 얹힌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고 철편 부채를 쥔 앙상한 손끝에서는 숨결조차 독으로 변질된 듯한 절명독의 냄새가 새어나왔다. 사천당과 가주 당천호와 차기 당주 당무진 그리고 아룡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재앙을 마주하고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괴물을 끊지 못하면 낙일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을과 더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녹아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가렴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듯 비웃고 있었다. 그는 부채를 가볍게 들어 올리며 숲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느긋함이야말로 더 끔찍했다.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이 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느긋함이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허세가 아니었다. 가렴이 손끝을 한 번 튕기자 낙일진을 뒤덮고 있던 도간개가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일제히 움직였다. 안개는 위로 흩어지지 않고 바닥으로 더 낮게 깔렸다. 사람의 발목을 감고 무릎을 훑고 숨길로 파고들어 폐부를 긁는 녹진한 늪처럼 변해갔다. 그 도끼 속에는 탁기가 다루던 뒤틀린 독의 냄새도 있었으나 가렴의 것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더 오래되고 더 짙은 절망이었다. 당무지는 이를 악문 채 숨을 짧게 끊었다. 조금만 방심해도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썩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가렴은 그 숨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부채를 다시 한번 비틀었다. 나무 뿌리와 시신 아래 고여있던 독액이 동시에 끓어올랐고 조금 전까지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독충의 사체들마저 다시 검은 연기를 뿜으며 터져나갔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독과 공기, 땅과 피가 한꺼번에 가렴의 손짓 아래 재앙으로 변하는 광경이었다. 당무지는 순간적으로 이 전장이 이미 사람의 경지를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실감은 곧 차갑고 매서운 결심으로 뒤바뀌었다. 당가가 버렸으나 끝내 죽이지 못했던 썩은 뿌리였다. 그 대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지 못하면 사천당가는 영원히 이 업보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할 것이다. 무지는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작은 병을 깨뜨렸다. 병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당가의 정통 독술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대가를 요구하는 비전의 응용독이었다. 적의 독을 정면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혈과 내공을 태워 한순간 더 날카로운 빈틈을 만들어 내는 술법이었다. 정파인이라면 미친 짓이라 할 선택이었으나 당무지는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더 냉정해졌다. 뜨겁게 피가 끓는 대신 몸 안쪽의 감각이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시야는 좁아지고 가렴의 도간개 안에 숨어있는 미세한 결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그 결을 따라 몸을 던졌다. 가렴이 깔아놓은 포위망은 완벽에 가까웠다. 사람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독이 먼저 닿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완벽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찰나에도 금이 갈 수 있다. 무지는 그 찰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웠다. 도간개 한 줄기와 바람의 흐름이 엇갈리는 순간 독충 사체에서 피어오른 연기와 바닥의 늪이 겹치며 아주 얇은 틈이 생겼다. 무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소매 속 암기가 연달아 사출되며 가렴의 시선과 손끝을 잠깐이나마 한쪽으로 틀어 놓았다. 가렴은 그것을 보고 비웃음 섞인 눈으로 손을 움직였으나 무지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기 오른팔 전체를 태우는 듯한 통증을 견디며 더 깊이 파고들어 가렴의 완전한 동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줄기 균열을 냈다. 그 틈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짧고 얇았다. 하지만 당천호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다. 당천호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낙일진의 참상을 밟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이 끝내야 할 결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렴은 당가의 금기를 훔치고 오염시키며 자기만의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완성시킨 마지막 망설임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물음이었다. 그날 죽였어야 했다. 가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피를 나눈 자라는 이유로 칼끝을 거두었던 과거의 자신이 지금 낙일진의 수백 명을 죽였다. 당천호는 그 후회를 수십 년 동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나 오늘만큼은 손끝 하나하나가 그 죄업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짙은 녹색 장포 끝에 도간개가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손 안에는 아주 작은 은색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약통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오직 당가 가주만이 봉인하고 다룰 수 있는 완전한 십독 가운데 하나였다. 가렴은 당가의 금기를 훔쳤지만 끝내 이 독에는 닿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독은 약과 독의 조합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주의 기혈과 비전의 해독 순환까지 동시에 꿰뚫은 사람만이 제어할 수 있는 독이었기 때문이다. 가렴은 훔칠 줄은 알았으나 당가의 맥을 이어받아 지켜내는 쪽의 경지에는 끝내 닿지 못했다. 당천호는 무진이 찢어 낸 찰나의 균열에 맞춰 은관을 열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가루와 기운이 허공으로 풀려나갔다. 향도 없고 빛도 없고 흔한 독처럼 금세 살을 태우지도 않았다. 너무 완전한 독은 오히려 그렇게 조용히 스민다. 가렴은 처음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자신이 이미 십독을 비틀고 오염시켜 더 높은 경지에 닿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숨결과 함께 퍼져나가야 할 도끼가 허공에서 뒤틀렸고 자기 몸 안쪽에서 너무도 오래 함께해온 절명독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렴은 즉시 손을 거두며 뒤로 비틀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당천호가 풀어놓은 진정한 십독은 살을 녹이는 것보다 먼저 독을 다루는 자의 동맥 자체를 향해 스며들고 있었다. 가렴이 평생 집착한 것은 완전한 독인이 되는 일이었다. 몸의 피와 숨결, 채취와 내공까지 모두 독으로 바꾸어 누구도 닿지 못하는 절대의 경지에 오르는 것. 그런데 지금 그 집착의 핵심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오염시키고 뒤틀리고 훔친 독으로는 끝내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몸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가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의 표정이 아니었다. 자신이 끝내 닿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굴욕,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 한꺼번에 뒤엉킨 표정이었다. 그는 부채를 크게 휘둘러 전장을 통째로 끌어안듯 도끼를 폭주시켰다. 마지막 광기였다. 낙일진 전체를 길동무로 삼아 함께 썩어가겠다는 발악이었다. 도간개가 한꺼번에 치솟고 땅에 늪이 솟구쳐 오르며 이미 죽은 시신들에서까지 검은 액이 폭발하듯 튀었다. 그 광경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가렴은 끝까지 동마왕답게 죽음조차 자신만의 전장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폭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안쪽에서부터 동맥이 무너진 가렴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 광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채를 쥔 손끝이 떨렸고 푸르스름한 안색은 오히려 더 탁한 검색으로 물들어갔다. 앙상한 입가로 검은 피가 흘렀다. 당무지는 그 마지막 발악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몸을 비틀어 날아드는 도객을 피하고 남은 암기를 모두 쏟아내며 가렴의 움직임을 한순간이라도 묶어두려 했다. 이미 오른팔과 가슴 안쪽은 자기 독술의 반작용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결사는 당가의 것이었다. 당가가 끝내야 했다. 당천호 역시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푼 십독이 가렴의 몸 안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듯한 침묵이었다. 아룡은 그 모든 장면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가렴의 마지막 광기와 당가의 결산이 그의 눈앞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진소의 죽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억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렴이 비틀리며 무너지는 순간 아룡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 괴물은 자기 과거를 더럽힌 핵심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핵심이 끊어진다고 해서 모든 진실이 함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느꼈다. 오히려 가렴의 죽음은 더 큰 갈증을 남겼다. 진소는 왜 죽어야 했는가? 자신은 왜 살아남았는가? 신교 내부에서는 무슨 피바람이 불었는가? 가렴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와중에도 그 질문들은 더 또렷하고 더 날카롭게 아룡의 가슴 속에 박혀갔다. 마침내 가렴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천호를 노려보았고 이어 아주 짧게 아룡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저주와 탐욕,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더는 오래 붙들 수 없었다. 안쪽에서 무너진 동맥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가렴이 평생 갈망한 완전한 독인의 꿈은 자신이 끝내 얻지 못한 당가의 십독에 꿰뚫린 채 비참하게 끝나고 있었다. 앙상한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 닿는 순간 뿜어오른 것은 승리의 도끼도 굴림의 기세도 아닌 썩은 숨과 검은 재뿐이었다. 동마왕 가렴은 그렇게 당가의 손으로 끝을 맞았다. 숲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묵직한 여운이 남았다. 당무즈는 끝내 무릎을 한 번 짚었다. 자기 몸을 갉아먹는 비전독의 대가와 가렴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무너지는 장면을 본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당천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승리의 안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 가까운 것은 오래 눌러두었던 죄업이 끝내 도려내진 뒤 남는 공허였다. 낙일진의 참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문이 썩은 뿌리를 끊었다고 해서 이 상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더는 가렴이 살아서 독을 뿌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만이 차갑고 무거운 위안처럼 남았다. 탁기는 스승의 몰락을 눈앞에서 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광신은 너무 오래 가렴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었기에 지금 벌어진 결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리를 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스승의 자네를 붙들어야 한다는 맹목, 그리고 당가와 아룡을 향한 원한이 뒤엉켜 눈빛만 살벌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전장을 다시 뒤집지 못했다. 가렴이 죽은 뒤 이 숲의 중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탁기 혼자 그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다. 그는 피리를 움켜쥔 채 뒤로 물러났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지배자의 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잃은 독사 한 마리에 가까웠다. 아룡은 가렴의 죽음 앞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 안은 더 공허하고 더 뜨겁게 타올랐다. 가렴은 죽었지만 자신이 찾는 진실은 아직 온전히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이름 하나가 더 선명해졌고 진소의 마지막 장면이 더 날카로운 파편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그 갈증은 이제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굶주림이 되어 가고 있었다. 아룡은 가렴의 재가 흩어지는 자리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어뜯고 추적해야 한다는 자각이 그 손끝에 남았다. 그러나 낙일진의 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렴 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교는 이미 다른 판을 열고 있었다. 시선이 바뀐 곳은 무림 외곽 깊은 산길과 수로가 얽힌 황량한 지대였다. 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흑도의 무리와 사파의 잔당, 수로체의 패거리와 산채 두목들이 서로를 경계한 채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여러 세력이 하루아침에 피바다로 변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 피 냄새의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들려온 것은 무거운 발소리였다. 땅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이 먼저 움츠러드는 종류의 압박이 길 끝에서부터 밀려왔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르며 거대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적동색 언얼도를 어깨에 맨 채 온몸에 핏기와 살기를 두른 사내였다.
혈마왕 단우역. 천마신교 최강의 선봉장이라 불리는 그 이름은 소문만으로도 사파와 흑도의 간담을 쉽게 만드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피부를 한거한 맹광과 피를 마시는 짐승 같은 눈을 가진 나무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단우역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모인 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언얼도 끝을 바닥에 한 번 찍었다. 그 소리 하나에 모여있던 두목들 가운데 몇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단우역의 말은 짧고 잔혹했다. 정마대전의 시간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부터는 사파와 흑도, 수로와 산채의 피와 칼과 배, 사람과 재물이 모두 신교의 징발 아래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선택지는 없었다. 굴복하든지 지금 여기서 산채와 수로, 가문과 수아들의 이름까지 함께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였다. 물론 모두가 바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흑도의 두목 하나가 이를 악물고 돌을 빼들었고 수로체의 우두머리 하나는 사람들을 앞세워 길을 열려 했다. 그러나 그 저항은 너무 짧았다. 단우역의 언얼도가 허공을 가르자 피가 안개처럼 튀었고 맹광은 짐승 같은 힘으로 산채 두목의 몸을 그대로 찢어내던졌다. 나무명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자의 가슴에 손을 박아넣고 피를 빨아들이듯 기세를 더 키웠다. 그 광경은 협상이나 위협이 아니었다. 징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실상은 피로 새 질서를 찍어 누르는 학살이었다. 남은 자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사파 문주 하나가 이를 갈며 고개를 숙였고 수로체의 늙은 우두머리는 손등이 터져라 바닥을 짚었다. 산채의 깃발은 불태워졌고 흑도의 칼은 거꾸로 땅에 꽂혔다. 단우역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지조차 않았다. 이런 굴복은 그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전장을 보고 있었다. 맹광과 나무명 역시 피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이제 굴복한 사파와 흑도, 수로와 산채의 무리들이 한 줄기 피 냄새 나는 군세로 묶여가고 있었다. 낙일진에서 가렴이 죽은 밤, 다른 곳에서는 혈마왕이 더 거대하고 더 노골적인 전쟁의 판을 열고 있었다. 하나의 썩은 뿌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마교 전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넓은 피의 징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가의 결산이 끝난 자리에서 더 큰 전쟁의 서막은 이미 울리고 있었다. 중간에 독은 거쳤지만 하늘에는 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신교의 진짜 힘과 다가올 정마의 충돌은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진 용문객잔 제12부 전쟁의 준비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